설득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읽어야 하는 책을 꼽자면 아마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1984년 처음 출간되어 최근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설득심리계의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인데요. 상호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호감의 원칙, 권위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까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쉽게 설득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총 6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된 책이다 보니 읽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6가지 원칙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오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움직이는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한사코 자기가 내겠다면서 밥값을 계산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의미인지 아닌지 친구들과 한참을 토론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냥 전단지만 나눠줄 때와 작은 물티슈를 하나 주면서 건넬 때 어느 쪽 전단지를 더 잘 받게 되던가요? 그리고 받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아마 대부분 물티슈를 같이 받았을 때일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2만원어치 반찬을 샀습니다. 미역 줄기볶음, 장조림, 콩나물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건 서비스예요 하면서 콩자반을 건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가게에 대한 인상은 어떨까요? 아, 여기 사장님 인심 좋네 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음식의 간이 다소 짜더라도 다음에 또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솔직히 일은 정말 서툽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머리가 없을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사회성 하나는 끝내줘서 자기 커피를 사올 때마다 제 커피까지 살뜰하게 챙겨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라고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 신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차마 신랄하게 일 진짜 못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은 아직 서툴지만 사람은 참 착해요 라고 좋게 포장하게 되겠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설득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기초적인 무기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말합니다. 사실 이 원칙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면 나에게 보답이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 신세지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죠.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먹튀, 얌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원칙을 따르려는 강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력한 심리를 설득에 이용하는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다들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유명한 실험 결과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1년 코넬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 교수의 콜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팀이 그림 품평회를 명목으로 참가자를 모은 뒤 연구 조교를 참가자인 척 그룹에 투입합니다. 보통의 품평회인 것처럼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난 후에 한 그룹에서는 조교가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콜라를 한 병씩 사주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이 조교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의 구매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콜라를 얻어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준 거죠. 심지어 사전에 진행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답했던 참가자들조차 콜라 한 병을 받자 지갑을 열었습니다. 겨우 콜라 한 병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했었던 거죠. 2002년 데이비드 스트로베츠 연구팀의 민트 사탕 실험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서를 줄 때 작은 사탕 하나를 함께 주는 것이 손님의 팁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한 실험인데요. 그냥 계산서를 줬을 때만을 기준으로 민트 사탕을 한 개 줬었을 때 3.3%, 두 개를 줬었을 때는 14.1%나 팁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효과는 사탕을 한 개 줬다가 잠시 후에 다시 와서 특별히 하나 더 드릴게요 하고 하나를 더 건넸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무려 팁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지에 손으로 직접 쓴 포스트잇을 붙였을 때의 응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등 상호성의 원칙을 증명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회사에 묘하게 불편한 상사가 있나요? 날이 더워서 오는 길에 제 거 사면서 부장님 거 하나 샀어요 하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건네보십시오. 상대방은 자기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 어딘가에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작은 빚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내에게 크게 잘못해서 아내가 단단히 화가 났나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구구절절 말하기보다는 오는 길에 당신 생각나서 꽃 샀어, 이 꽃 좋아하잖아 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보십시오. 아내는 입으로는 뭘 이런 걸 샀어, 겨우 이걸로 내 화가 풀릴 것 같아? 라고 쏘아붙일지는 몰라도 그 작은 호의가 마음속에 차가운 감정을 녹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트 사탕 실험의 마지막 결과처럼 나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내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상사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상대방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호의를 받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듯 받은 호의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요. 오히려 요청하지도 않은, 원치 않은 호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부채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나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없이 먼저 작은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커피 한 잔, 초콜릿 한 잔, 사탕 하나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여러분은 소개팅에서 여자가 한사코 밥값을 내겠다고 하는 게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분은 이론적으로야 알든 몰랐든 이 상호성의 원칙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던 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겠죠. 이처럼 내가 설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누군가에게 쉽게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호의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커피값, 밥값을 철저하게 더치페이하고 그 어떤 작은 선물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채감이 생겨 나중에 단호하게 연락을 끊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 상호성의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 이미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시식 코너, 화장품 샘플, 반찬가게 사장님의 서비스 등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설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모르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호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았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호의를 베푸는 걸로 시작해보고 내 뜻과는 다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휘둘리게 된다면 상대방의 작은 호의를 경계해보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름, 나이 다음으로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바로 MBTI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ENTJ입니다 하는 순간 저 사람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직설적인 성향이겠구나. 혹은 ESFP입니다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흥이 많은 사람이겠네 하고 단번에 그 사람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MBTI는 정말 맞는 걸까요? 내 MBTI는 내 성격을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신기한 설득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보시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해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평생을 걸쳐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복잡한 성격과 마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깨달음을 주면 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약간의 쾌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관상, 음양오행, 각종 심리 테스트 하다못해 혈액형별 성격 유형까지 그것의 과학적인 근거와 무관하게 열광해온 것은 바로 이 자기 이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MBTI죠. 평생을 고민해도 모르겠는 내 성격을 수십 년을 살아도 도저히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배우자의 성격을 고작 4개의 알파벳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그 단순함과 직관성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느끼게 만들어 심리적인 안정감마저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처럼 과연 내 MBTI는 나를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일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일관성의 법칙이란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 약속, 행동, 신념에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일단 한번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런 선택과 입장에 일치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감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해서라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희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우연히 유기견과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의 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인스타에도 리그램을 하게 됐죠. 얼마 뒤 지인과의 모임에서 아 맞다, 영희는 유기견 구조에 관심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얼떨결에 긍정하게 돼버렸죠. 단지 우연히 보게 된 릴스 하나를 리그램했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유기견 구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유기견 구조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하면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프리드먼과 프레이저의 유명한 실험, 일명 한 발 들여놓기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연구원들이 가정집을 방문해서 집 앞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크고 볼품없는 표지판 설치를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 중 단 17%만이 이를 수락했는데요. 워낙 못생기고 큰 볼품없는 표지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그룹에는 같은 내용이 적힌 아주 작은 스티커를 창문에 붙여달라는 사소한 부탁을 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스티커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탁을 수락했죠.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크고 볼품없는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무려 76%가 볼품없는 표지판의 설치를 수락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의 힘입니다. 왜 이런 힘이 생기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관적이지 못한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던 대로 결정 내리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관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MBTI는 여러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답하는 방식으로 성격을 정의합니다. 즉 실제로 자신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계획적이든 즉흥적이든 내 대답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솔직하게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의도적으로 혹은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지만 계획적인 게 좋아 보인다든지, 나는 굉장히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든지 말이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자신의 성격을 정의 내리고 나면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성격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무의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 한번 ESFP라고 밝히고 나면 계속해서 사교적이고 밝고 흥이 많은 성격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고, 한번 ENTJ라고 밝히고 나면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때로는 ESFP도 혼자 있고 싶고 ENTJ도 상대방의 안타까운 상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원칙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SNS나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종이할 거야. 혹은 나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10시간씩 공부할 거야. 이런 식의 선언이 사회적 시선을 만들고 그것이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게 될 겁니다. 작은 시작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인을 설득하고 싶나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정의 내려보십시오. 아들이 아무리 말해도 분리수거를 안 한다면 혼을 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성훈이는 분리수거를 잘하는구나, 대단하다. 불친절한 직장 동료에게 대리님은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상대방은 어느새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관성의 원칙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한 번에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작은 동의를 얻어낸 후에 큰 동의를 이끌어내보세요. 고가의 앰플을 구매하라고 하기 전에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일단 대답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꼭 동의의 주제가 일치하거나 비슷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볼품없는 표지판 설치 실험에서 안전운전 스티커를 붙인 그룹 외에
동네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동의하시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도 60% 가까이 그 표지판 설치를 동의했거든요. 내 이야기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설득당하게 만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는 입장이라면 원치 않는 일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드먼과 프레이저의 실험에서 창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들 중 그것이 볼품없고 못생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한 발 걸치기 전략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은 요구에도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습관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모든 귀찮은 일을 다 떠맡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길거리 서명 운동에 쉽게 사인하지 말고 헬스장 무료 체험 행사나 마트 시식 코너도 주의하세요. 필라테스 무료 체험 클래스에 예의상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순간 회원권 결제를 권하는 것에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가스라이팅이나 불합리한 일을 꾹꾹 참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했을 뿐인데 나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해야지,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니 나를 안 사랑하네 등 끊임없이 나를 뒤흔드는 시도를 경계하십시오. 만약에 일관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그때의 결정이 지금도 유효한지 돌이켜보고 상황이 변했으면 일관성을 깨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것과 이것은 달라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득의 강력한 원칙 중에 하나인 일관성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일관성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강력한 심리적인 관성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을 설득하는 도구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 원칙의 힘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 때는 이를 눈치채고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팔로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프로필에 들어가 보면 명품 가방, 비싼 외제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죠. 부업으로 월 300씩 꾸준히 벌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흔한 광고나 피싱이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요즘처럼 먹고 살기 빠듯할 때 솔직히 조금은 솔깃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설득의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JTBC의 이혼숙녀 캠프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출연한 탈북 부부는 이혼을 결심한 주된 사유가 바로 남편의 묻지마 코인 투자와 투자 중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에다가 적지 않은 돈을 날리고도 여전히 이게 대박 날 것이라면서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언뜻 듣기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내분은 물론이고 방송 패널들, 심지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까지 나서서 말리는데도 남편분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 투자가 옳다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폰지 사기, 대규모 상품권 사기, 주식 리딩방, 코인 사기까지 등등등등 인터넷, SNS,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금방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대체 왜 이런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설득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에 하나인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피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는 우리의 강력한 본능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 효과음, 흔히 가짜 웃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1970년대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이 삽입되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기계적인 웃음소리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가짜 웃음이 없는 프로그램보다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노골적인 가짜 웃음 대신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패널들의 과장된 리액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 윌터 리프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때에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본능적으로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의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받거나 비판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1951년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개의 선 중 길이가 같은 것을 고르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참가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참가자의 무려 75%가 한 번 이상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는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응답의 3분의 1이 명백히 잘못된 집단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도 나타났죠. 이처럼 우리는 누가 봐도 명백히 틀린 상황에서조차 다수의 행동에 내 판단이 흐려지곤 합니다. 나는 별로 안 웃긴데 남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는 것처럼 홈쇼핑에서 실시간 주문 폭주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나 맛집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왠지 더 가고 싶어지는 심리, 최다 판매, 판매 1위 같은 문구를 강조하는 것 모두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든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 말씀드렸던 부업으로 월 300 벌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도 이 원칙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DM을 보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이나 대출 인증 같은 걸 올리면 건당 얼마씩 돈을 준다고 하죠. 문제는 그런 가짜 인증 글을 올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기꾼의 공범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기꾼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믿을 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혼 숙녀 캠프의 남편분 역시 모두가 사기라고 말하는 그 코인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아마 실제로 수익을 냈다라는 수많은 가짜 후기들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기 자체가 조작된 사기라는 것은 전혀 모른 채 사회적 증거에 따라 자신의 투자가 옳다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코인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는 물론이고 특정 사이비 종교들까지 그 수법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 환호하는 군중, 쏟아지는 성공 후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의사, 교수, 유명인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TV나 신문처럼 신뢰도 높은 매체에 언급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나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는 걸 보면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알게 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품 구매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하셔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수강생의 90%가 이 강의에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제외한 다수가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그 다수가 설득하려는 상대와 비슷한 사람일수록 좋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 고민인 10대의 80%가 이 제품을 쓰고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편에게 아우 담배 좀 끊어 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요즘 금연 클리닉에 40, 50대 가장들이 정말 많이 다닌대 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의식적으로 사회적 증거를 검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대다수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 그 사람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과연 같은 상황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군가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대화를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워낙 강력한 설득 기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이를 활용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판매량, 근거 없는 1위 표현, 댓글 부대, 조작된 인증샷, 교묘하게 짜집기한 전문가 추천 등 그 사례는 끝도 없이 많죠. 인스타 공구 대란템이래. 연예인 누구도 이거 쓴다던데?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참가했다더라. 요즘 애들은 다 이거 먹는다던데? 이런 근거 없는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설득의 강력한 원칙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라는 말이 때로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위험한 함정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설득 공부를 통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또 방어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죽했으면 초등학생 장래 희망조사에서도 유튜버가 늘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도 물론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큰 이유일 겁니다. 물론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단가가 게시글 하나에 몇백만 원, 영상 하나에 몇천만 원이 나더라, 공구 하나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대체 왜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설득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죠. 여러분 혹시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56년 사회학자 도널드 호턴이 TV쇼 진행자와 시청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TV쇼 진행자에게 마치 내 친구에게 느끼는 것 같은 감정처럼 친밀함을 느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브이로그나 각종 유튜버들의 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의 모습들과 댓글을 이용한 소통을 통해 마치 내가 저 사람의 일상을 알고 성격을 이해한다는 듯한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들에게 거액의 광고료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 설득의 강력한 원칙인 호감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호감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원칙인데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호감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이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like나 lov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감이란 말 그대로 좋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 말이죠. 이 호감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의 저서에서 호감이 생기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취향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유사성.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칭찬. 세 번째는 깔끔한 복장,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매력. 네 번째는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게임에서 같은 팀을 한 사람처럼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협력.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자주 본 이웃이나 반복적으로 자주 본 광고 모델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친숙성까지,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 호감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호감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하는 부탁이나 설득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 설득의 3요소에서 에토스, 즉 화자에 대한 신뢰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유명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들로부터 거액의 광고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구매를 권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인플루언서들은 패션이든 게임이든 육아든 아니면 자신의 일상생활이든 팔로워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로우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게시글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반복된 노출로 인해서 호감도가 같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호감과 신뢰, 친근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TBCF나 배너 광고처럼 전통적인 광고 방식은 딱딱하고 낯선 메시지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권하는 상품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그 사람이 권해주는 상품에까지 전이되게 되는 겁니다. 그 호감은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고주들은 수천, 수억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호감의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호감의 법칙을 이용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비슷한 경험, 가치,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보습력이 좋은 립글로즈를 판매하면서 그냥 얼마나 보습력이 좋은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입술이 많이 트시는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 이거 쓰고 한겨울에도 절대 입술 안 터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적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즘같이 더울 때 요리하기 진짜 싫지 않아요? 왜 이렇게 청소는 해도 끝이 없을까요?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내 설득은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아기 엄마 몸이 슬림해요? 어머, 무슨 40대 피부가 20대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분리수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등등 과하지 않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 상대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호감을 높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꾸준한 접촉을 통해 친숙함을 쌓아보세요. 자주 접할수록 호감도는 높아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게시글을 꾸준히 올려서 반복적으로 보게 만드시고, 당장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웃으면서 고객들과 인사하면서 호감도를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호감도를 가지게 할 수는 없어도 깔끔하고 반듯한 태도와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의 꾸준한 접촉은 분명 나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말에 더 잘 설득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설득의 강력한 원칙인 호감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을 하는데도 왜 티발롬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린 설득의 3요소 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설득은 로고스, 즉 논리보다는 에토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호감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논리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호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게 곧 설득의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저와 비슷한 30, 40대인 분들이시라면 2003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당시 이미 최고의 여배우였던 주인공 최지우 씨보다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나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배우, 바로 김태희 씨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주연도 아닌 조연, 그것도 악역을 맡았던 그녀가 어떻게 최고의 스타였던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녀의 눈부신 외모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학벌에 더 주목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김태희 씨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중들은 여전히 그녀의 연기보다는 외모와 학벌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이 집중되자 질문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죠. 대체 왜 사람들은 배우라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벌에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설득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대한민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죠. 내 꿈이랑은 상관도 없는 수학, 역사, 물리 같은 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나는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될 건데 왜 관심도 없는 물리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될 텐데 왜 수학 성적 때문에 잔소리를 들어야 되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 한 번쯤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혹은 자녀가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했던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서울대 나와서 해라. 아니, 호떡은 맛이 제일 중요하지 서울대 졸업장이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서서 사 먹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호떡보다 서울대 나온 사장님이 만든 호떡을 더 궁금해하고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설득의 강력한 무기, 권위의 원칙입니다. 권위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제안을 훨씬 더 쉽게 믿고 따르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의사 같은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죠. 모든 정보를 직접 검증하는 건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권위를 만들어낼까요? 권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함입니다. 박사, 교수, CEO 같은 타이틀이 주는 힘이죠. 둘째, 복장입니다. 의사의 흰 가운이나 경찰의 제복 차림, 그 사람의 전문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옷차림을 뜻하죠. 셋째, 전문 지식과 경험입니다. 학위, 연구 경력, 저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넷째, 사회적 지위입니다. 유명 기업의 임원이라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마지막 5째, 미디어의 노출입니다. 언론, 방송,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 앞에서 얼마나 쉽게 설득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나치 전범들이 재판에서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변명했던 것을 심리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된 실험인데요.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진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교사라는 역할을 맡기고 미리 섭외한 배우들에게 학습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사 앞에는 15V부터 무려 450V까지 전압을 올릴 수 있는 전기 충격기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연구원이 교사에게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압이 75V를 넘어갈 때부터 학습자, 즉 배우는 고통을 호소하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교사, 참가자가 망설일 때마다 연구원은 계속 진행해 주세요. 실험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와 같은 단호한 말로 지시를 반복합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참가자의 무려 65%가 비명을 지르는 학습자에게 최고 단계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이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권위자의 지시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신념이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는지, 그리고 권위자가 책임을 져주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큰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상당수는 의사의 잘못된 지시를 간호사와 환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르는 일명 권위 편향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광고하는 치약, 유명 스포츠 스타가 홍보하는 건강 보조제가 더 신뢰가 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사람들은 20년이 넘는 경력의 배우 김태희에게 연기가 아닌 학벌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하는 걸까요?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는 바로 그 학벌이 주는 권위에 대중들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권위의 원칙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여러분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십시오. 제가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는데요. 같이 경력이나 자격증, 구체적인 경험을 슬쩍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스펙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스스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방식,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이나 뉴스 기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깔끔한 정장이나 명찰처럼 시각적으로 전문가다운 첫인상을 주는 것도 권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권위의 원칙에 빠져 맹목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추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그 주장에 다른 의도는 없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설득의 강력한 원칙 중 하나인 권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원칙의 힘을 알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는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크고 튼튼한 성처럼 한번 제대로 권위를 쌓아두면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훨씬 더 잘 귀 기울이게 될 겁니다. 혹시 자녀가 내 꿈이랑 상관도 없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며 심드렁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어떨까요? 당장은 너의 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 모든 것이 훗날 너의 말에 힘을 실어줄 단단한 권위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성을 짓기 위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여러분의 권위를 차근차근 쌓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분명 원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얻게 되실 겁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 멀티플렉스를 가면 생전 한 번도 못 들어본 브랜드의 매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유명 브랜드의 매장이 아니라서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면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던가 성수동에서 유명한 빵집이라든지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웹툰의 굿즈를 파는 매장인 경우가 많은데요. 백화점 측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넘게 장기 계약해서 상시 운영하는 목 좋은 자리에 있는 매장이 아니라 일명 팝업 스토어라고 1, 2주 동안 짧게 운영하고 바로 철수하는 말 그대로 임시 매장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팝업 스토어로 운영하다가 워낙 손님들이 많고 장사가 잘 돼서 정식 매장을 오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렁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설득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죠.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고 철수하는 팝업 스토어가 유행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가 360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 슈카님이 성수동에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매장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실 소금빵의 평균적인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니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으로 물론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며 시간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그 자체보다는 360만 유튜버인 슈카님의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팝업이라는 희소성과 화제성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겁니다. 사실 슈카님이 원가보다도 낮은 990원의 소금빵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는 입점업체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물리고 매장의 설치와 철거도 직접 해야 되는 등 남는 게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성행하는 건 아무래도 워낙 모객이 잘 되고 홍보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패션이나 디자인 브랜드는 물론 식품,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현대서울의 경우 연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가 500개가 넘을 정도라 백화점 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오죽했으면 젊은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가기 전에 어떤 팝업이 열리는지를 보고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인기인 팝업 스토어. 왜 이렇게까지 인기일까요? 일반적으로 팝업 스토어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매일같이 백화점을 가는 고객이 아니고서야 이번 주에 봤던 이 가게가 다음 주에 왔을 때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점이 설득의 강력한 원칙, 희귀성의 원칙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길게 늘어선 줄이 만드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도 한몫하겠죠. 희귀성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심리 원칙입니다. 인터넷 쇼핑의 핫딜이나 백화점의 세일, SNS의 공구, 수량 제한, 재고 부족 등의 메시지가 붙으면 똑같은 물건인데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말이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과거 자원이 늘 부족했던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희소한 것이 곧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제한된 기회를 일단 가져야 한다라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얻을 자유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필요보다 더 강렬하게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1975년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은 이 희귀성의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맛과 재료가 완전히 똑같은 쿠키를 제공합니다. A 집단에는 쿠키 10개가 가득 담긴 단지를, B 집단에는 쿠키가 2개만 있는 단지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쿠키의 맛과 가치, 만족도, 구매 의향 등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맛과 재료가 모두 동일한 쿠키였는데도 B 집단, 즉 쿠키가 2개만 들어있는 단지를 받은 쪽에서 맛, 가치, 구매 의향 모두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10개를 제공받았다가 시식 직전 2개로 줄어든 그룹의 경우 처음부터 2개만 있었던 경우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했고요. 8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귀성과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보다 못 가지고 놀게 한 장난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금지된 장난감 이론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등 희귀성과 제한된 자유가 사람에게 얼마나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최근의 팝업 스토어 열풍은 바로 이런 쉽게 볼 수 없는 한정된 기회라는 희귀성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제한된 기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희귀성의 원칙을 공부한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설득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람은 제한된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낀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량과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만이나 단 50개 한정 같은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백화점에서 오늘까지 세일이라고 해서 일단 사고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음식점에서 한정 메뉴라고 써있는 글에 일단 시키고 본 경험도 말이죠. 벌써 90%가 예약 완료됐습니다처럼 남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VIP만 특별히 재등록 고객에게만 한정적으로처럼 특권의식을 자극하는 개인화된 희귀성을 활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말에 무작정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희귀성 메시지는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결정을 일단 미루고 한 발짝 떨어져서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희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사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 생활, 취향, 예산에 맞는지도 함께 고려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당장 여행 가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한데 한정판 운동화를 사게 되는 건 아무리 희귀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품절이나 마지막 기회 같은 말은 마케팅에서는 거의 자동 완성 기능처럼 쓰이는 문구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희귀성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면 그 업체는 문 닫아야 되게요. 오늘은 희귀성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희귀한 것에 강하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이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없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이 때문에 대책 없는 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설득의 원칙인 희귀성의 원칙을 명심하셔서 지혜롭게 활용해보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후회할 일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죠.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설득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